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9회 성균관대학교 수학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학교육학습센터 주관으로 지금 매년 봄, 가을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게 9번째가 됐습니다. 이번엔 또 특별히 명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학교육학센터장님이신 천기상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콘서트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일단 환영하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못 오셨는데요. 저희 이제 수학 콘서트는 이제 순수 수학에서부터 이제 수학의 역사,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런 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리더의 자질이랄까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모실 선생님은 정말로 대통령보다도 만나뵙기 어려운 그런 현재 학동 군사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김영식 장군이십니다. 정말로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조금 더 우리 특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하튼 잘 즐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연사님을 입학처장님이신 이상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수학 콘서트에 와주신 그 모든 우리 성균관대학교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영식 대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김 대장님과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운동을 같이 하고 하던 그런 인연으로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존경하는 그런 친구 중에 정말 대표적인 그런 친구분인데 마침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김 대장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장님은 1981년 충안고등학교를 저와 같이 졸업하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1977년 입학하셔서 1981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임관하셔서 독일 유학을 선발돼서 마치시고 2009년에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준장 장군으로 승진하시고 그 후 2010년 제15 보병사단 사단장을 보임하셨으며 2012년에는 대전에 있는 합동 군사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철원에 있는 제5 군단의 군단장으로서 근무하셨고 그때 사실 저도 제5 군단에 방문해서 그 현장을 같이 경험하고 또 탱크도 같이 타보고 장갑차도 같이 타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하셔서 그때 그 취임식에도 이천에 참석해서 그 멋진 그 사열 하시는 장면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후 2015년에 원주에 있는 제1야전군 사령부 사령관에 취임하셔서 2017년까지 제1야전군 사령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수상 내역은 2009년에 대통령 표창, 2013년에 도국훈장 국선장, 그리고 2016년에 자랑스러운 한남인상, 그리고 자랑스러운 충암인상도 수상하셨고 2017년에는 도국훈장 통일장, 그리고 최근 2018년에 미국
육군에서 수여하는 더 리전드 오브 메릿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쓰신 책으로는 저도 오늘 가져왔는데 장군의 전역사.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장군의 전역사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정말 감동하는 글들이 많아서 꼭 저희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실 김영식 대장님의 강연 주제는 명작의 조건입니다. 주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김 대장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장은 어떤 능력과 인품,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젊은이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식 장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게 안 넘어가는 건 밖에 빠져나가서 해야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비역 육군대장 김영식입니다.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반대편 쪽 인생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제법 공부를 잘 했는데 수학을 잘 못했어요.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 인생이 수학을 잘했으면 아마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들은 수학이 아니라, 수학은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군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제 강의가 서로 간의 이해를, 간격을 좁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군대가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군대 얘기를 주로 해야 될 텐데,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남성분들, 학생들 중에 손 들어보실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직 가셔야 될 분이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꿈이 영장을 다시 받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다시 영장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군이 늘 하는 일입니다. 훈련을 하고 지금 미군과 함께 합동 연습을 하고 하는 모습이죠. 이게 제가 일부러 이런 그림을 제일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것, 그게 가장 군인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가운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저거 비슷하지 않아요?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송중기 비슷하지 않아요? 송중기보다 제가 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헬기가 태양의 후예에서도 송중기가 탔던 그 UH-60이라고 하는 블랙호크라고 하는 헬기예요. 사령관한테는 이제 전용기로 지급됐던 헬기인데, 이 헬기는 옛날에 그 미군이 모가디슈에서 전투를 하다가 큰 사고가 있었던 이 사건을 재현한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헬기이기도 하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저의 경력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마치고 작년 8월 10일 날 총 40년 6개월 10하루, 날짜로 치면 14,803일을 군복을 입었다가 전역을 하고, 지금은 주로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재능, 또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 형태로 강연을 하고 다니고, 또 책을 쓰고, 또 미국의 좋은 군사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다르게 국가와 군을 위해서 저희 본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군생활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면 좀 뻔뻔스러울 것 같아서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장군들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형 리더십하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국의 리더는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리더한테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 그려봤더니 8개예요. 아마 팔방미인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울링이 생기는 게 팔방미인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아래 옆으로 다 잘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리더가 갖고 있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의 꿈을 개인과 조직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죠. 여러분들 미국이 달나라로 가게 만들었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라는 건 아시죠? 그죠? 존 F 케네디가 미국을 달나라로 가겠다라고 했던 이 결심을 했던 것은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소련이 먼저 유인 탐사선을 개발해서 보낸 다음에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강연을 통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나라로 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이라고 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10년 내에 달나라로 가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10년보다 훨씬 빠른 7년 안에 미국을 달나라로 보냈던 것이죠. 그게 리더가 가져야 될 미래 비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요.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후계자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수님들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르는 미래 후계자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리더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교수님들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한 600가지가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의 수만큼이나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정의했던 제 나름대로 리더십은 이거였어요. 그 일을 하기 싫어하지만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때 그 일을 하기 싫지만 그 임무를 부여해준 상급자를 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 능력, 자질점을 봐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영향력, 이게 바로 저는 리더십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임무를 준 사람을 봐서 그래,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볼게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닌가 싶죠. 이것은 제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던 논어에 아주 이 말이 잘 나와 있어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자공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자공이 하루는 공자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을 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바로 서다 얘기했어요. 서라고 하는 거는 용서하다 할 때 서자 쓰는 거예요. 이 여자 위에 밑에다가 마음 힘자를 씁니다. 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도 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자한 말씀을 논어에서 한 8자로 하면은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소부력.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물시어인.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논어에 나오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뽑으라 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네가 네 형제한테 대우받고 싶은 그대로 내 형제를 대우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똑같이 기소부력의 물시연이라고 말하는 논어의 공자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또 이 말도 성경에서 나오는 2대 황금률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첫 번째 황금률은 뭐 하나의 신 하나님을 흠숭해라. 두 번째가 바로 네 형제를 너처럼 대해 사랑해라. 이것이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바로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앞으로 되고자 한다면 이 말을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로 역사적인 명장들은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가졌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옛날 얘기죠. 근데 거기서 앞서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명장은 무슨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을까라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로마를 점령한 것은 카르타고군이 아니고 한니발이고 고을을 점령한 것은 로마군이 아니고 시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를 점령했건 고을이라고 하는 지방을 점령했던 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다, 리더다 하는 말이죠. 그 리더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에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로 리더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과연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를 치는 건가? 손자병법 아시죠?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손자병법은 들어봤죠? 손자병법을 보면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얘기를 5가지 547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547개를 견주어 보면 나는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5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천지장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5개는 몰라도 되는데 그 중에 도천지장 4번째가 장수예요. 장수. 리더는 어떠한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손자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리더는 장자는 지신인 엄용을 가져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장수는 지혜로워야 되고 신망을 얻어야 되고 인품이 있어야 되고 용감하고 엄해야 된다. 그래서 지신인 엄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육사를 나왔는데 육사의 교훈이 지인용이에요. 지인용을 갖춘 장교를 만들어내자. 이게 육사의 교훈이에요. 아마 이 손자가 말했던 이런 것에서 따왔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특별히 재미난 것은 지혜가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장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장군이 돼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손자가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어로 얘기하면 위즈덤이에요. knowledge가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는 지자가 아니라 그러려면 여기 빠지죠. 밑에요. 지식을 나타내려면 지식. 그러니까 낱낱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해서 그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고 손자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장군 중에 어떤 장군이 제일 훌륭한 장군이에요? 맹장? 명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맹장? 덕장? 용장이요? 뭐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운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없어요. 운장. 운이 좋은 장군이 제일 훌륭한 장군이에요.
무슨 운이 좋은 거야? 자기 능력으로 바꿔야지 운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왜 운이 좋은 장군이 훌륭한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운이 좋아서 한 번 운이 좋은 것은 그건 천운이에요. 그런데 늘 운이 좋은 것은 운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결과가 운처럼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뒤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로버트 게이츠라고 하는 미 국방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2011년도 아나폴리스 미 해사 졸업식에서 미래의 지휘관들, 미 해사 졸업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비전이에요. 두 번째가 quiet self-assurance. 여기서 self-assurance는 알겠는데 앞에 quiet가 붙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대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으로 충실한 자신감, 이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quiet self-assurance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moral courage라고 해서 도덕적인 용기죠. integrity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실함 같은 거죠. 재미난 것인 또 하나가 common decence예요. common decence라는 것은 예의 범절, 염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휘관은, 리더는 자기 부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춰야 하는 자이다라고 합니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커먼 디센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 리더로서 좋은 품성을 갖췄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커먼 디센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아메리칸 제너럴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의 포이어 교수가 1000명의 미군 장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미국 장군들은 어떠한 자질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랬더니 10가지의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10가지. 제가 이 책을 보고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것을 정리한 게 다음에 얘기하는 저의 강의 주제고요. 이 사람은 10가지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난 것은 이 책의 부제가 보면 Character is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품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한테 10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 이 사람은 인품이 모든 것이더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 아메리칸 제너럴십에서는 그렇게 10가지를 정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리더, 지휘관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명장의 조건인데 저는 7가지의 이렇게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7가지. 여러분들은 또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따라서 앞으로 설명은 7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제가 제 생각을 설명하고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장군의 사례를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그 사례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걸 해볼까? 나는 저걸 어떻게 적용해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뭐 이게 명장의 조건이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무조건 애국이라고 봤어요. 국군은 뭐죠? 국군이 무슨 뜻이에요? 나라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군인은 나라와를 띄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라와 같이 생사를 같이 할 존재가 숙명적으로 군인이죠. 따라서 군인에게 있어서의 애국심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예요. 애국심을 갖는다는 것은 군인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애국심 그러면은 요즘 뭐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흩날리는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보수 꼴통만 이 애국심을 갖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국가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는 생존이고 두 번째는 번영이에요. 번영.
생존과 번영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생존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군대고요. 여러분들은 번영을 담당하는 존재예요. 뒤에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친구들은 이미 생존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 했고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은 성장과 번영을 추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국가는 생존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랑이 다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가 생존해야만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가를 생존케 하는 것, 그게 바로 군인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은 뭘까? 그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신한테 부여된 책임을 다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애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을까 하다가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순신 장군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한자를 잘 모르시죠? 여기 나오는 건 읽을 수 있어요? 금신전성 상유 12척 아시죠? 저 말은 치철량 전투라는 해전에서 원군이 이끌었던 조선 해군이 외적에게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달랑 12척의 배만 조선 수군이 갖게 되었어요. 그때 할 수 없이 선조가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시키면서 네가 다시 이 수군을 육성해서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임무를 줬죠. 그래서 백의종군 하러 이순신이 40여일을 쭉 남해안 지방을 돌아요. 그러면서 가장 전투에 유리한 곳을 찾은 곳이 그 유명한 명량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이 명량 해전을 한 것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조가 마음을 바꿔서 야, 배가 너무 적으니 배를 전부 없애고 너희는 육군으로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교지를 내리죠. 그랬을 때 이순신이 편지를 씁니다.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죠. 그때 썼던 말이 저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상유 12척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내 미천한 신 내가 살아있으니 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면서 조선 수군의 해체를 간곡히 반대하는 이런 상소를 올려서 그 상소를 기초로 해서 명량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순신이 애국을 했던 것은 저는 선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칼의 노래나 이렇게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런 소설을만 보더라도 이순신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하는 것들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이런 말을 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 말은 여러분들 군인들이 장군이 되면은 큰 칼 받는 거 이렇게 보셨죠?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칼 들고 있는 거. 그 칼을 삼정검이라고 하는데 그 삼정검 겉면에 저 글자가 써 있어요. 저 8글자가 딱 써 있어서 장군들이 집에다 칼을 보관하면서 늘 저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군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글자가 저 글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기서 보면 이순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죽으려고 싸우진 않았어요. 죽으려고 싸우면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다른 죽을 방법을. 그런데 이순신은 싸우면서도 이길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가면서 싸웠던 것이지 결코 죽으려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운짱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왜 운짱이냐면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신인, 즉 하느님이 40번 등장해요. 40번. 그래서 신인이 시킨 대로 오늘 가서 어디를 가서 봤더니 뭐가 잘못돼서 곤장 몇 대를 때렸다. 어딜 신인이 꿈에 나타나서 했더니 봤더니 뭐가 잘못돼서 이것을 고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은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바로 직전 이순신이 뭐 했는지 아세요? 거북선을 이끌고
나가서 거북선으로 화포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으로 화포 훈련 시킨 날이 이순신 장군께 시킨 날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바로 전날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순신이 끊임없이 나라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꿈에 신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운짱입니다. 운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 하늘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려면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전황이 급박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자로 써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순신은 아주 행복한 군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죽느냐가 더 중요한 존재거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명예로워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가장 마지막 전투에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다면 가장 군인다운 죽음인데 가장 군인다운 죽음을 택한 사람이 저는 충무공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조선을 지켜줬던 큰 위대한 신인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생각은 늘 하면서 인생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순신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훨씬 먼저 이렇게 숭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 동안 이순신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모하지를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아산 현충원에 모시면서 추모했죠. 사실은 일본 측에서 더 많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했어요. 러일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경멸시킨 사람이 유명한 도고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어요. 이 도고 헤이하치로한테 부하들이 이렇게 한번 알랑방구를 꼈다고 해요. 우리 제동님께서는 거의 해신에 버금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넬슨만큼 진짜 군신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도고가 화를 벌컥 내면서 지금까지 역사상 해신, 군신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바로 조선의 이순신이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 밑에서 부사관이나 하면 다행이다. 넬슨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놈은 병사하기도 아깝다. 이렇게 넬슨이 누군지 알죠? 넬슨은 영국의 해군 장군이에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트라팔가 해전이라는 곳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경멸시킨 장군이 넬슨 장군이죠.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가면 넬슨이 꼭대기 큰 동상 꼭대기에서 바다를 쳐다보는 이런 동상이 서 있는데 영국에 있어서는 뭐 한국의 충무공만큼 유명한 자인데 이 넬슨은 병사도 하기도 아깝다 이렇게 도고 헤이하치로가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품격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아까 얘기했죠. 아메리칸 제너럴십에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군인한테는 애국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간에서의 품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예요. 따라서 군인은 가장 명예로워야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명예.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명예와 거울은 입김만으로도 흐려진다. 그래요. 그만큼 명예는 얻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의 특별한 인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리더들이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의 서리빨처럼 대하고 남을 대할 때에는 봄에 따뜻한 바람처럼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한자 말로 하면 자기 추상 대인 춘풍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많은 리더들이 까꾸로 하죠. 자기를 대할 때는 봄에 따뜻한 바람처럼 하고 남을 대할 때는 서리빨처럼 대하는데 그것은
리더로서의 인품이 없는 자예요. 인품이란 어떤 것이냐면 그 스스로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밑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이 있거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나무가 있으면 누가 길을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길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인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싶죠. 그러면 인품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안 넘어가네. 누구냐면 저는 롬멜 장군을 꼽아요. 롬멜은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죠. 여러분들도 이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막의 여우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 여학생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군이 롬멜인데,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영국군들이 롬멜한테 어마어마하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꾀를 롬멜 장군이 쓰니까 롬멜을 가리켜서 아주 꽤 많은 여우 같은 놈이다 라고 낮춰보라고 사막의 여우라는 호칭을 영국군들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건 뭐예요? 결국은 꾀로 싸우는 거예요. 꾀로 싸워서 하는 놈이 이기는 게 장땡인 것이 싸움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놈은 멍청한 군대인데 가장 멋있는 장군 중에 하나가 롬멜이었어요. 그 롬멜이 사막의 여우만큼만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롬멜은 가장 인간적으로 따뜻했던 군인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써 있던 것처럼 롬멜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기사란 옥과 칼은 피에 물들어 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순백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기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군인이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학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학살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장군이 바로 롬멜이에요. 롬멜은 늘 태전방에서 부하들과 함께 주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부하들이 멍군 영양 상태도 늘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뭘 잘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도 했어요. 자기가 가장 많이 싸웠던 영국군이 야전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정시설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병원을 유지하는데 전쟁이 나면 그 야전병원에 물이 떨어진 것을 알고 공격을 중지한 다음에 그 병원에 물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부하가 아니 거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내가 적들을 전부 죽이면 나는 영웅이 되겠지. 그러나 나는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영웅이 결코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야전병원에 물을 보내줘서 영국군 병사들을 이렇게 살리는 이러한 따뜻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게 군인 롬멜이 가졌던 인간에서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롬멜, 독일의 가장 큰 적의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장군은 롬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로움인데요. 그리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덕의 문제다. 덕을 실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품적으로 다음에 무슨 행위가 아주 고매하게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 말로 아르테라고 하는 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군인처럼 무력을 갖고 있는 자, 또 무력을 어떻게 쓸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자한테 있어서는 정의로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것이 불이고 정의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자기의 권한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아픈 기억들, 군대에서가 만든 이 아픈 기억들도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인들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칙을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원칙을 안 지켜도 되고 너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불의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솔선수범, 기소부력 물시연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을 가장 정의롭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제가 뽑은 사람은 마샬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샬 하면은 군인으로서 마샬은 잘 모를 텐데 유럽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을 부흥시켰던 마샬 플랜을 만든 사람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마샬이에요. 저 사람이 군인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마샬은 군인이었어요. 마샬이 참모총장일 때 어떤 사람이 마샬한테 진급을 부탁을 했대요. 야, 누구 좀 진급시켜줄래? 했더니 마샬이 한 말이 저기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진급시켜주려고 하시면 도와주고 싶으시면 그 사람 이름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얘기하면 진급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마샬이었어요. 근데 마샬은 말입니다. 대령 때 백악관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게 1938년인데 1938년은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기 전이에요. 미국은 아직 2차 세계대전에 아직 가담하기도 전인데 그때 루즈벨트가 영국과 블란서가 전투력에서 좀 부족했던 비행기 1만 대를 만들어서 영국과 블란서를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비행기 1000대도 아니고 10,000대예요. 10,000대. 1938년에 비행기 10,000대를 만들어서 영국과 블란서를 지원해주자고 루즈벨트가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마샬은 육군 대령으로서 백악관에 파견 나가 있었던 행정관 정도 수준의 장교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말에 동의하는데 유독 마샬만이 그 계획을 반대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 각하 저는 그 계획에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10,000대를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영국과 블란서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그 회의가 결론을 못 내고 끝냈대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마샬 대령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나가서 잘 살아.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일개 대령이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39년에 루스벨트가 마샬을 장군으로 진급을 시켜요. 전역시킨 게 아니라 장군으로 진급을 시켰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로부터 2년 후 1941년에 마샬한테 장군이 된 지 2년 만에 별 4개를 올려주면서 마샬한테 참모총장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샬이 참모총장 자리를 제의받으면서 루스벨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님, 제가 참모총장 자리를 받으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2가지 청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총경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한테 청을 하는 사람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루스벨트가 해봐 뭐야 그랬더니 루스벨트한테 마샬이 했던 말이 첫 번째, 제가 제 생각을 대통령한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두 번째, 그 말은 많은 경우에 대통령님 귀에 거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루스벨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이렇게 해서 마샬이 참모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 육군의 총 규모가 얼마였냐면 17.5만이었어요. 불가리아보다도 못했던 전투력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샬이 참모총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로 키웠냐면 830만의 군대를 키웠어요. 17.5만의 군대를 830만의 군대를 키운 게 마샬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윗사람한테는 소신 있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원칙주의자, 정의로웠던 군인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샬 플랜은 마샬이 참모총장 마친 후 국무장관을 먼저 해요.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국무장관 하면서 그 당시는 트루만 대통령 치하에서 국무장관으로 하면서 소련이 이 유럽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했던 것이 바로 유명한 유럽의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이죠. 이것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트루만 대통령한테 밑에 있는 꼬봉들이, 꼬봉이라면 일본 말이니까 빼야 되겠네. 밑에 있는 이 딸랑이들이 그 계획의 이름을 왜 마샬 플랜이라고 하느냐. 트루만 플랜이라고 해야지. 대통령이 트루만인데 왜 마샬 플랜이라고 합니까? 이름을 바꾸시죠. 라고 했더니 트루만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더라. 그게 주무장관이 마샬인데 마샬 플랜으로 하는 게 마치 무슨 트루만 플랜이냐. 이렇게 통 크게 양보를 해서 그 역사적 이름이 마샬 플랜이 됐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리더가 되려면 사소한 거, 작은 거에 이렇게 자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신인 어명할 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능력을 먼저 갖춰야 돼요. 지적인 능력이 갖춰지면 그 안에서 지혜가 커지는 것이죠. 군인은 왜 또 특히 지적 능력이 필요하냐면 싸워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식해서 혼자 죽으면 문제인데 자기가 무식해서 부하 전체를 같이 죽게 만들면 그것은 큰일이거든요. 제가 아장사령을 할 때 저한테 평시의 병력이 13만 명이고 전시가 되면 27만 명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면 27만 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뭘 더 준비할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될 지적인 능력이에요. 미래 비전을 리더가 제시한다고 했는데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통찰력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이 가장 출중했던 군인으로 저는 나폴레옹을 꼽아요. 나폴레옹도 군인이었어요. 물론 황자가 되긴 했지만 나중에 군인이었죠.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사적인 천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천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꼽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가능했었냐 하면 나폴레옹이 엄청난 독서 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폴레옹은 자기의 지식의 대부분을 책을 읽는 데서 얻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52살에 죽었어요. 52살에 죽었는데 평생 읽은 책이 한 8,000권이래요. 그러니까 0세 때부터 읽었다고 치면 1년에 160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 글을 몰랐을 때를 빼고 나서 또 나폴레옹이 인생의 20살 이후부터는 인생의 반을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전쟁터에서 했던 시간도 빼고 이렇게 나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1년에 500~600권씩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 건축, 하다못해 법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나폴레옹 시대에 개발됐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갈 때 그냥 군대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1000권의 책을 실은 마차와 함께 고고학자, 사학자 등을 다 데리고 가서 이집트 원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로 원정하면서 뺏어온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파리에서 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파리를 2번 가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불란서는 나폴레옹 때문에 날로 먹고 사는구나. 나폴레옹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개선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부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들었던 건축물로 가지고 지금 파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책을 읽는 능력에서 왔다고 다 얘기하죠. 혹자는 이때 나폴레옹이 가져갔던 1000권의 책을 실은 마차를 이동도서관의 효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클라우제비츠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도 나폴레옹이었어요. 또한 나폴레옹은 전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남겨져 있는 이 업적만 해도 세계상 가장 훌륭한 리더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지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확충하기 위해 했던 공부하는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늘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각이에요. 저는 이것이 특히 군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하는 상급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게 군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죠. 근데 이것은 단지 군인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리더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자기 부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가장 부하를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명신 장군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최명신 장군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월남전에 우리나라 갔다는 건 아니죠? 월남전. 또 몰라요? 월남전에 우리나라가 참전한 것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월남전 참전을 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최초 주월군 사령관으로 갔던 분이 최명신 장군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분은 월남전 사령관을 하면서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사령관이 저런 거 안 해도 관계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일일이 병사들의 생활 하나하나까지를 다 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전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사니까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 1965년도에 우리나라는 통조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통조림이 없어서 미군이 주는 통조림만 먹고 싸웠어요. 그것이 C-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C-레이션. 근데 우리는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그래서 김치 통조림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군한테 해달라고 해서 김치를 공급해준 사람이 최명신 장군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M1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총을 갖고 싸웠어요. 근데 미군은 M16이라는 총을 갖고 최신식 소총을 갖고 싸웠거든요. 미군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M16을 최초로 한국군한테 무장하도록 만드신 분도 최명신 장군이에요. 근데 이분이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찍어요?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충원에 가면 묘역이 따로 있어요. 장군 묘역 따로, 장교 묘역 따로, 병사 묘역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따로 있어요. 따라서 최명신 장군은 장군 묘역에 묻힐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는 병사 묘역에 묻어달라. 그것도 어느 병사냐면 자기와 함께 월남전에 싸웠던 5,000명의 병사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부하를 보는 따뜻한 시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소통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소통하면 소통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그것은 부하의 마음입니다. 마더 데레사를 아시죠? 성녀라고 하는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었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면 그렇게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됩니까? 하니까 당신이 특별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마더 데레사가 했던 말이 나는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줬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잘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 이것이 리더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리더는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써 부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소통에는 유머 감각 같은 것도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리더가 너무 이렇게 고지식하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유머 감각이 없는데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지역에 있는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총사령관을 했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통 능력과 조정 능력을 아주 우수하게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두 명이 나타나요. 유럽에서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고 태평양에서는 바로 메가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만나본 여기자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메가더를 만나고 나면 얼마 안 돼서 야,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그런데 반대로 아이젠하워를 만나고 나면 아이젠하워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 하는 걸로 두 사람을 평가했어요. 누가 고수예요? 아이젠하워가 훨씬 고수죠. 메가더는 엄청난 천재였어요. 메가더가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했을 때 그 점수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아주 뛰어난 군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메가더는 생도 때에도 자다가 화장실 갈 때 그냥 저희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파자마 바람으로 다 가는데 메가더는 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일어나서 정복을 다 입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와서 정복을 벗고 잤을 정도로 아주 원칙주의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메가더조차도 아이젠한테는 한숨 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 능력, 부하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조정 능력이 아이젠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오른쪽이 나와 있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장군인 몽고메리라고 하는 영국 총사령관이에요. 저 사람은 오로지 영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또 아이젠하워 밑에는 아주 골 때리는 장군인 유명한 패튼이라는 장군도 있었어요. 그런데 몽고메리, 패튼 이렇게 아주 이 개성이 강한 장군들을 한 대로 모았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인데 왜 가능했냐면 그가 가졌던 뛰어난 소통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하루는 아이젠하워가 영내를 이렇게 순찰을 저녁에 하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거기를 부관과 같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계단을 내려가게 됐는데 계단 밑에서 한 병사가 올라오면서 아이젠하워를 보고 총사령관인지 모르고 어이 담뱃불 좀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관이 이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말리니까 아이젠하워가 나더라 나도 하면서 담뱃불을 붙여서 병사한테 불을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병사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담배를 피고 쭉 가니까 부관이 또 이렇게 잡아서 좀 혼내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부관을 말렸다는 것이죠. 야, 왜 그러냐 나도 하면서 걔를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관한테 했던 말이 야, 생각해보자. 너와 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병사를 계급장을 받지만 그 병사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사령관이라는 계급장을 못 받지 않겠니? 나는 걔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밑에서 서서 보다라고 하는 언더스탠드의 가장 올바른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런 아이젠하워의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은 삶에 대한 자기의 태도예요.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갈까 하는 모습이죠.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이란 무엇이냐면 실패를 계속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운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열정을 잃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는 한 실패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열정적인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물을 99도에서 100도로 끓게 만드는 1도, 저는 이것을 열정 온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갖게 되면 아마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정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으로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을 제가 꼽아요. 근데 이 구데리안은 사실 한국에도 잘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구데리안은 안 알려졌어도 구데리안이 했던 싸우는 방법은 유명하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전격전이라는 거예요.
전격전 들어봤어요? 오늘 남자친구도 못 들어봤나? 전격전이라는 것은 번개가 치듯이 빠르게 싸움을 해서 이긴다라는 뜻의 싸우는 방법이 전격전이에요. 여러분들 덩케르크라는 영화 봤어요? 덩케르크 영화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도 안 봤어요? 덩케르크라고 항구 도시에 블란스의 덩케르크에 영국군이 모여있다가 영국으로 철수하려고 막 하는 영화 유명했는데 그것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덩케르크가 왜 생겼냐면 독일군이 워낙에 빠른 시간에 공격을 해봤기 때문에 영국군과 불란서군이 싸우지 못하고 후퇴하다가 모인 곳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예요.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 거기서 있다가 영국으로 10만의 병력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 뭐냐면 독일이 전격전이라고 하는 전투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차 아니에요? 전차? 독일군 하면 전차예요. 근데 전차는 재밌게도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만든 전차는 이 교실이 한 반만 했어요. 전차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전차가 대략 한 시속 4km로 움직였대요. 시속 4km니까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전투에서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군은 전차 개발을 포기했어요. 반면에 구데리안은 그 전차를 보고 야 저게 앞으로 싸움에 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부터 전차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영국과 불란서에 앞서 있는 전차에 관한 교리 이론들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개발해서 독일군의 전차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구데리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격전이라고 하는 전투는 하루에 이동하는 속도가 대략 50에서 70km를 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1일 하루의 이동 속도가.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구데리안이 전차는 포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엔진으로도 싸운다. 엔진이라는 말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이 좋아야 속도를 내서 적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주포인 포와 엔진을 개발하는데 전통적인 이 인습을 깨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전차가 다른 나라는 4km를 움직였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전차와 전차가 이동할 때 연락할 수단이 없었어요. 연락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가운데 서서 연락을 했어요. 전차와 전차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봐야 4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 전차가 4km 속도로밖에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데리안은 전차에다가 무전기를 잘 생각을 했어요. 전차가 사람을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와 전차끼리 연락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일 전차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장을 지배하게 했던 것이죠. 처음에 독일은 불란서랑 싸운 게 아니고 폴란드하고 싸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먹어가는 전술을 가지고 폴란드하고 싸웠어요. 그때 처음에 싸울 때는 전차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데리안을 비판했는데 구데리안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한 것을 잘 극복하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아낸 것을 극복하면 불란서와의 전투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실현됐죠. 그래서 전격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투를 만들어낸 것이 구데리안이 갖고 있던 열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명장의 조건은 제가 이렇게 7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만들어질까 아니면 태어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 같아요? 네? 리더는 만들어져요? 태어나요? 네? 제가 쭉 연구해 본 바로는 물론 군 지휘관, 역사적인 명장한테 선천적으로 가지고 난 특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튼의 그 다혈질적인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은 타고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7가지의 이런 조건들은 거의 다 후에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옷을
벗고 있으면 크라크하고 케인이죠. 예? 그런데 슈트를 입으면 슈퍼맨이 되고 배트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슈트를 여러분이 앞으로 입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개발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천리마 상유 백락 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마라는 말은 늘 있어 왔지만 그 천리마를 감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백락이라고 하는 감별사는 늘 있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리더가 얘기했던 후계자를 남겨라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자 하고 앞으로 미래에 리더가 된 다음에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백락의 역할을 하면서 후계자들을 기르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이어받을 자가 나보다 더 훌륭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조직은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플에 대한 거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워낙에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CEO 리스크라 그래서 잡스가 죽거나 잘못되면은 애플이 받을 이런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애플이 죽고 나도 다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도 애플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자기를 대신할 만한 후계자를 키웠잖아요. 그게 바로 팀 쿡이죠. 네. 잡스와 팀 쿡의 이 퍼스널리티, 캐릭터는 완전히 달랐어요. 잡스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팀 쿡은 관리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미리 잡스는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그것은 창의력이 아니라 관리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 후계자를 거기에 맞게 키웠던 스티브 잡스의 해안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알아요?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잘 모르죠? 안성기하고 박중훈이 나온 영화 라디오스타예요. 영월에 가면은 저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방송국이 아직도 있죠. 그 라디오스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옛날에 왕년의 스타였던 박중훈한테 안성기가 하는 말이죠.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자기 혼자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자기 부하들이 내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리더가 빛을 더 내고 싶으면 자기 부하들이 더 많은 빛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쏘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리더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은 여기가 이제 자연과학 하는 곳이니까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그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과학이고 감성적으로는 저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될까? 나는 지금 말한 것 중에 어떤 것을 내가 갖추고 있고 못 갖춘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나는 무엇을 더 갖출까? 아니, 그보다 더 나보고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만들어내라면 나는 7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것들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에 앞서서 질문을 안 할 거는 같긴 하지만 질문을 만약에 한다래도 제가 조건을 하나 걸을게요. 예,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닌 것은 제가 다른 질문은 다 답을 해드릴게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없어요? 너무 강의가 완벽해서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광일 학생? 에? 이름이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앞에 써 있잖아, 책에. 예? 예. 없어요? 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 전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는 내용은 이 얘기는 전방에서 하지 않고요. 주로 민간인 분들한테 LG나 이런 곳에 가서 강의하는 주제고, 전방에서는 창의적인 군인이 되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강의를 해요. 그 창의적인 군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하고 제가 얘기하면 독서, 글쓰기, 사색과 토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말은 제가 했던 말이기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말이에요.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풀한 사람을 만든다. 글쓰기는 정밀한 사람을 만든다. exact한 사람을 만든다.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든다. ready한 사람을 만든다. 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군인들이 잘 안 하는 거거든. 독서, 글쓰기, 토론 이런 걸 잘 안 해요. 시키면 막 시킨 대로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우리 군대가 앞으로 이제 진짜 싸워 이길 군대가 되고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싸우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군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독서를 강조해요. 독서를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평생에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여러 번 읽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리딩으로 리드하라고 쓴 이지성이 알죠? 이지성이가 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지성이가 자기는 평생의 책을 정해서 읽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책으로서 걔는 성경과 논어를 자기 평생의 책으로 봐서 시간만 나면, 생각이 안 풀리면 논어라든가 성경을 늘 보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말을 이지성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내 평생의 책을 뭐로 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요새 많은 관심을 갖고 후배들한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은 손자병법은 다 알긴 하지만 손자병법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책이 나오면 한번 사서 보세요. 책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병법서로뿐만 아니라 인생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지침서로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손자가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2500년 전의 생각이 아니라 2500년의 손자는 저희보다 못했죠, 생각이 당연히. 근데 지금 살았으면 손자는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임플리케이션을 해석을 해서 한번 쓰고 싶었던 책인데, 그게 나한테는 현재 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에요. 나머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까 내가 좀 전방에서 우리 군인들한테 강조하다시피 여러분들도 내 평생의 책은 뭘로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물어볼까요? 네. 몇달 전에 그 조명용 통일부 장관이 와서 강연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진지하게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지금 군인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정치적인 것은 여쭤보지 말랬는데 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제가 독일에서 2번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위 때 가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고, 한 번은 소령 때 가서 또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소령 때 갔을 때가 1990년하고 91년이에요. 그때가 바로 독일이 통일되던 때 제가 독일 통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내 친구들이 다 군인이지만 저는 군사교육을 받으러 갔으니까요.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되기를 바란다 하는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엄청 듣기 싫었어요. 마치 자기들은 하는데 너희는 뭐하니?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우리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던 소령 때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되고 나서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거기다 더 살다가 귀국했거든요. 그 8개월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독일 통일 현장에서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고 나서 서독의 그 큰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 경제가 한 10배 정도 컸어요. 그 큰 경제를 갖고 있는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으면서 엄청나게 휘청거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년 정도의 저성장으로 갔어요. 독일 사회가 지금 메르켈 시대 때 지금 다시 회복되고 회복됐지만 독일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후과를 겪었어요. 그런데 동독은 말이죠. 그 당시 와르샤워 팍트, 그러니까 이 동구권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 동독을 끌어안고 서독, 가장 잘 사는, 동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과 동독과 서구에서 가장 잘 사는 서독이 뭉쳤는데 15년 동안 나라가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그거보다 훨씬 못한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훨씬 못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필요 조건이 있다. 필요한 조건이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우리의 꿈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경제로도 커져야 되지만 북한도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이 통일이 제대로 된 융합이 되는 것이죠. 국민 간의 격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는 오씨, 배씨라 그래가지고 동독도 서로 사람들이 이 서로 배척을 했어요. 임금도 각기 따르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민적 통일감이 없었어요. 그것을 해소하는데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따라서 저희들도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는 것, 뭐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뭐 갑자기 통일이 대박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커다란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뭐 우리나라 복부인들 뭐 북한 지역 가서 전부 다 땅을 내 땅이라고 미리 사놓고 하면은 엄청난 결과가 생길 거예요. 북한은 국토가 전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서독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동독 땅을 옛날에 땅 문서 가지고 자기 땅이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탁회사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북한 사람들도 북한도 좀 더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좀 커져야 되고 우리나라도 더 지금보다 경제를 더 크게 해서 이 쇼크를 업소브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상황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이 꼭 연방대통일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대통일과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저는 정치에 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조건에서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흡수 통일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흡수 통일이 마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지 적도 있었었죠. 그런데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의 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분단돼서 사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5천 역사 중에 분단돼서 살았던 것은 많지 않아요. 삼국시대와 지금이잖아요. 한 70년 정도 분단됐는데 이 시간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같은 민족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이 동북아에서 우리 한민족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야 후손들한테 진짜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쎄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네. 한 말씀만 더 부할게요. 오늘 사실은 ROTC 학생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전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해서 오늘 쌍쌍 파티 하나라고 다 가는 바람에 비웠는데 그 ROTC 학생들이 있었다가 그 학생들한테 성균관대학교 백상 학군단 학생들 네. 한 말씀 해주신 다음에 전달하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군단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해요. 학군단에 가서는
이거는 아직까지 좀 학군단 장교들한테 할 때는 좀 어려워서 군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군단에 지금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냥 국민으로서 의무 복무니까 내가 장교 길을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짧게 2년만이라도 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 장교다. 나는 대한민국을 2년간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지금 후보생 때부터 자기네 길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군단 몇 군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군단 지금 후보생들이 가치에 대한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병사들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지금 복무기간이 주는데 학군단 장교들은 복무기간을 줄지 않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학군단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젊은이의 입장에서 한번 자기가 학군단을 선택해서 리더십을 한번 키워보겠다. 국가를 위해서 장교단이라고 하는 그룹 속에서 한번 행동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몇 개월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학군단에 와서 또 남들이 못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만약 정종철 대령인가요? 학군단장이? 네. 정대령이나 누가 뭐 저한테 강연 요청을 하면 아주 흔쾌히 와서 제가 군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군단 후배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몇 군데 학군단하고 지금 막 장교의 길을 걷고 있는 대위들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일반 대학에서 지금 군사학과라고 하는 학과도 있어요. 거기서 미래의 장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후보생으로서의 준비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도 사실은 뭐 육사 갔을 때 육사 가서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 장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느낌을 많이 안 갖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뭐 훈육관들의 교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아마 우리 ROTC 후보생들도 그런 기회가 오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됐나요? 제가 드렸던 이 강연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몰랐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 중에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나도 그러한 행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면 오늘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균관대학교 특히 우리 수학을 하던 학생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 많이 있고 건승하시길 빌고 미래의 지도자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학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전수. 네?